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칼날이 번뜩이는 한밤중 온 집안이 피로 물들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유모춘이는 7살 도련님을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광포한 군사들이 칼을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하지만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제 젖을 먹고 자란 제 혈육이란 말입니다. 한낱 천한 유모의 목숨을 건 외침 앞에서 잠시 멈칫한 군사들. 그 짧은 틈을 타 춘희는 도련님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유모의 품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고 춘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남의 자식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어린 도련님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대갓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모정,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 한 아이의 지극한 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춘희는 본래 서울 한복판 큰 기와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25 나이에 같은 집안 하인과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불행하게도 남편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마저 그 이듬해 같은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춘희에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안방마님께서 아이를 낳다가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산파와 의원들이 밤새 애를 썼으나 아기는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마님은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초상집처럼 침통해졌고 대감은 사랑채에서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3일 밤낮의 사투 끝에 기적처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아이에게 젖을 물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급히 유모를 구해야 했는데 마침 춘희가 얼마 전 아이를 잃어 젖이 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춘희를 불러 도련님의 유모로 삼았고 춘희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춘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제 아들과 똑같이 작고 따뜻한 체온, 젖을 빨 때의 그 작은 입술의 움직임, 춘희의 가슴 한편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춘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마님은 출산의 후유증으로 한 달 넘게 자리보전을 하셨고 그 사이 춘희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배고파하면 젖을 물리고 밤중에 잠을 설치면 등에 업고 뜰을 거닐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마님이 회복되어 아기를 보러 오실 때면 춘희는 정성스럽게 씻기고 예쁜 베네옷을 입힌 아기를 공손히 마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춘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가 어찌 이리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마님은 춘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춘희는 황송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게는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시간이 흘러 도련님 준이는 3살, 5살 그리고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준이는
유모 춘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춘희 엄마. 아이는 늘 그렇게 불렀고 춘희는 도련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제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준이가 안방마님께 글을 배울 때도 춘희는 방 한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마님이 하늘 천 땅지를 가르치면 춘희도 입속으로 따라 외웠습니다.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준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에 준이가 잠들면 춘희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우리 도련님, 훌륭한 선비가 되어 이 세상을 밝혀주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은 한여름 장마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춘희는 준이를 재우고 다음날 입힐 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역적 박대감을 잡으러 왔다. 천둥 같은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과 광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고 대감은 속수무책으로 결박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역적이 아니오. 대감의 항변도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 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을 올렸고 임금께서는 진노하여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하셨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충직하다던 이들도 가까이 지내던 이들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하인들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춘희는 잠에서 깬 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춘희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춘희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피를 토하신 마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마님은 가까스로 춘희를 알아보시곤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춘아, 부탁이다. 우리 준이만은 제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신 마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마님이 평소 아끼시던 비치 옷가락지였습니다. 춘희는 그 가락지를 주어 마님의 손에 다시 쥐어드리려 했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춘희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이것을 준이를 위해 써다오. 그것이 마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춘희는 마님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더욱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을 찾아내라. 춘희는 눈물을 훔치고 재빨리 준이를 안았습니다. 평소 준이가 좋아하던 작은 책 몇 권과 옷가지를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광군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적의 집은 역적의 유모다. 아이를 내놓아라. 칼을 든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춘희는 준이를 품에 더욱 꽉 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그는 춘희와 준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적의 자식은 유배형에 처하라는 임금의 명이시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명을 어기는 일이니 감히 손대지 마라. 대신 내일 아침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춘희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하지만 곧 더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흑산도라니. 그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에고도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다는 귀양지가 아니던가요? 그날 밤 춘희는 준이를 안고
마구간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의 충격으로 지쳐 잠들었지만 춘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 먼 길을 어찌 견뎌낸단 말인가. 다음 날 새벽 포졸들이 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유배인을 끌고 나와라. 춘희는 준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포졸 두목이 춘희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계집,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주인도 없으니 어디든 가서 살아라.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미쳤나? 역적의 자식을 따라 유배를 간다니 정령 정신이 나간 개로구나. 포졸 두목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녀석, 제정신이냐?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살아 돌아오는 이가 없다고. 춘희는 준이를 꼭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아이가 제 목숨입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포졸 두목은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유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길에서 죽어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춘희와 7살 준이의 지옥 같은 유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흑산도까지는 1000리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포졸들은 말을 타고 갔지만 유배인인 준이와 자원하여 따라 나선 춘희에게는 오직 2다리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춘희는 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도련님, 제 등에 업히세요. 조금도 무겁지 않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춘희의 등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춘희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졸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빨리 걸어. 해지기 전에 다음 고을까지 가야 한다. 채찍을 휘두르며 재촉했습니다. 춘희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신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준이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해질 무렵 일행은 허름한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포졸들은 주막의 따뜻한 방을 차지했지만 춘희와 준이에게는 헛간의 집더미가 잠자리였습니다. 춘희는 자신의 옷을 벗어 준이에게 덮어주고 짚을 정성스럽게 깔아 아이가 편히 누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 주인이 좁쌀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유배인 식사요. 춘희는 그 죽을 받아주니 앞에 놓았습니다. 도련님 드세요. 준이는 배가 고팠지만 춘희를 걱정했습니다. 춘희 엄마도 같이 먹어요.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까 먹었어요. 도련님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춘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영양이 필요했습니다. 준이가 죽을 다 먹은 후 춘희는 그릇에 남은 죽물을 하차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칼바람이 헛간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춘희는 준이를 꼭 껴안고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춘희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었지만 춘희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더욱 혹독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준이의 작은 발에도 물집이 생겼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춘희는 아이의 발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춘희는 준이를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채찍이 춘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춘희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일행은 험준한 문경세제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구름 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춘희는 지쳐 있었지만 준이를 등에 업고 한 걸음씩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는 춘희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춘희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거워서. 춘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전혀 무겁지 않아요. 도련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보물이 어찌 무겁겠어요? 그 말에 준이는 춘희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포졸 두목이 준이를 부르더니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꼬마야, 저기 벼랑 끝에 가면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단다. 가서 꺾어오렴. 춘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건 꽃을 보러 가자는 게 아니라 아이를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춘희는 재빨리 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은 어디도 가시면 안 됩니다. 포졸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위협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춘희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누구도 도련님을 해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도련님을 해치려거든 먼저 저를 죽이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덤불숲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어른 키만한 거대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포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춘희와 준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주듯 옆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춘희는 떨리는 다리로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산신령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 도련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잠시 춘희와 준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염려 말고 가거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는 춘희의 치마폭을 잡고 떨었습니다. 춘희 엄마 무서웠어요. 춘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포졸들은 한참 후에야 떨리는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춘희와 준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긴 것입니다. 보름이 넘는 여정 끝에 마침내 일행은 바다가 보이는 남쪽 끝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하루를 더 가야 흑산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춘희와 준이는 비좁은 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거친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흑산도에 도착했을 때 춘희는 그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온통 바위투성이인 섬에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거센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자식이 왔다는 소식에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역적의 씨를 이 섬에 들이다니.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부분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춘희는 준이의 귀를 막아주며 서둘러 유배소로 향했습니다. 유배소는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으며 바닥에는 거미줄과 쥐똥이 가득했습니다. 춘희는 한숨 대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도련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춘희는 빗자루를 구해와 먼지를 털어내고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고 낡은 천 조각을 모아 구멍 뚫린 지붕을 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비록 허름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남기고 간 쌀 한 되가 전부였습니다. 춘희는 그 쌀을 아껴 죽을 쓰어준이에게 먹였습니다.
춘희 엄마는 안 먹어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춘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가 안 고파요. 도련님이 다 드세요. 사흘째 되던 날 쌀이 바닥났습니다. 춘희는 배고픈 준이를 달래며 마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자식을 돌보는 여자에게 식량을 팔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보리라도 한 줌만 주십시오. 돈은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그제야 한 늙은 어부가 가엾은 마음이 들었는지 썩은 보리 한 줌을 던져주었습니다. 가져가라. 하지만 다시는 오지 마라. 춘희는 그 보리를 품에 안고 감사하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썩은 부분을 골라내고 보리를 씻어 죽을 쑤었습니다. 준이는 맛있게 먹었지만 춘희의 몫은 없었습니다. 춘희는 준이가 잠든 후 보리 씻은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갯벌로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만 다쳤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거친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어 피가 나도 춘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캔 조개를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 쌀을 조금씩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춘희는 자신은 조개 몇 개로 끼니를 때우고 준이에게는 쌀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준이가 8살이 되던 해 춘희는 마을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발 우리 도련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살해하겠습니다. 훈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가르칠 수는 없소. 하지만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가 간청했고 마침내 훈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을 수는 없으니 마루 끝에 앉아서 듣기만 하시오. 준이는 그렇게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루 끝 구석이었지만 준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춘희는 아침 일찍 준이를 서당에 데려다주고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해질 무렵 서당으로 돌아와 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준이가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춘희는 글을 몰랐지만 준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도련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야 훗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준이를 둘러싸고 놀렸습니다. 역적의 아들, 역적의 아들. 준이는 참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돌을 던지고 밀치고 책을 빼앗아 찢었습니다. 춘희는 마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준이를 발견한 춘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도련님을 때렸느냐? 평소 고개를 들지 못하던 춘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난 어미곰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고 춘희는 준이를 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며 춘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준이는 오히려 춘희를 위로했습니다. 춘희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안 아파요. 그 일이 있은 후 춘희는 준이를 서당에 보낼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늘 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준이는 10살이 되었고 춘희의 손은 갯벌에 거친 조개 껍데기와 굵은 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섬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그는 탐욕스럽고
강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또 최상은 유배인들에게서 재물을 뜯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사또의 아전들이 춘희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유배인 세금을 내라. 춘희는 힘들게 모은 돈을 내놓았지만 아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냐? 더 내놓아라.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 아전들은 준이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들을 팔면 제법 돈이 되겠는데? 아전이 책을 집어들자 준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책입니다. 하지만 어린 준이가 어찌 어른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준이는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춘희는 재빨리 준이를 일으키고 아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비치 옷가락지였습니다. 춘희는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 책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춘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전은 가락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책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락지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준이는 춘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춘희 엄마, 그게 엄마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잖아요. 춘희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물건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도련님의 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춘희는 준이가 잠든 후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락지는 마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었고 준이의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가락지 안에는 선대 임금께서 대감에게 내리신 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죽기 전 춘희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춘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이는 날이 갈수록 총명해졌고 훈장은 이 아이는 과거에 급제할 제목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자식이라는 신분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5살이 된 준이는 이제 씩씩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춘희가 갯벌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함께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춘희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준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캤고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준이는 춘희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춘희는 그 호칭이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섬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또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백성들에게 글짓기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준이는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당일 준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태평성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또를 칭송하는 글을 썼지만 준이는 달랐습니다. 준이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진정한 태평성대는 백성이 편안할 때 온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사또는 준이의 글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이 역적의 자식이 감히 나를 비난하다니. 사또는 즉시 준이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준이는 광가로 끌려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100대를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준이의 등을 내리쳤고 준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춘희는 미친 듯이 광가로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춘희는 형틀 앞으로 뛰어들어 준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도련님 대신 제가 맞겠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남은 50대를 대신 맞는다면 저놈을 살려주지. 춘희는 주저없이 형틀 위에 올라갔습니다.
준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하지만 춘희는 준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저는 괜찮아요. 곤장이 춘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춘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들을까봐, 준이가 마음 아파할까봐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50대를 다 맞았을 때 춘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준이는 춘희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이는 춘희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간 열병에 시달리던 춘희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준이는 춘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춘희는 준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잘 들으세요. 사또가 가지고 간 그 옷가락지 안에 선친께서 받으신 임금의 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도련님 가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준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전해주신 비밀입니다. 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선비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희생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가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춘희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준이는 어느 깊은 밤 복수의 칼날을 품고 관가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또의 처소에 들어간 준이는 조심스럽게 옷가락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또의 침실 자개함에서 그 옷가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준이가 가락지를 집어드는 순간 사또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냐? 사또가 소리치자 무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이는 옷가락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받으러 왔소. 그리고는 가락지를 바닥에 돌에 내리쳤습니다. 가락지가 산산조각 나자 그 안에서 얇은 비단 천이 나왔습니다. 준이는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대 임금께서 선친에게 내리신 밀지요. 영모는 간신배들이 꾸민 음모였소. 사또는 당황하며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죽이고 그 천을 태워라. 무사들이 준이를 에워쌌습니다. 준이는 구석에 몰렸고 칼날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목소리가 관가를 울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춘희에게 조개를 사주었던 허름한 선비가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들어 보이며 호통쳤습니다. 내 놈의 죄상을 모두 알고 있다. 어서 꿇어라. 사또는 오줌을 지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준이에게서 밀지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선대 임금의 밀지가 맞소. 박대감은 역적이 아니었소. 그 순간 춘희가 관가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도련님. 춘희는 피투성이가 된 준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튿날 흑산도에는 맑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10여 년간 역적의 자식이라며 준이를 천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춘희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다 잊고 평안하십시오. 준이와 춘희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밀지를 확인한 후 준이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준이는 옛집터로 돌아와 가장 먼저 춘희의 손을 잡고
안채의 상석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준이의 말에 춘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련님, 어찌 제가 감히. 하지만 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시고 제 영혼을 키우신 분은 어머니뿐입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십시오. 옛 친척들이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족은 오직 이분뿐이요. 내가 갯벌에서 조개를 캘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친척들은 부끄러워 물러갔습니다. 어느 봄날 준이는 시장에서 고운 꽃신을 사왔습니다. 늙고 병든 춘희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신을 신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세요.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이는 바쁜 관직 생활 중에도 춘희의 안부를 살폈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드렸으며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의 효자라 칭송했습니다. 춘희는 아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10여 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봄날 준이의 품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의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다오. 준이는 어머니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 마당에 춘희가 평생 갯벌에서 캐던 조개 껍데기를 모아 작은 탑을 쌓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낳은 정은 하늘과 같고 기른 정은 땅과 같다. 여기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잠들다. 준이는 춘희의 낡은 옷을 평생 관복 안에 받쳐 입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던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피보다 귀한 땀, 땀보다 귀한 사랑으로 이어진 춘희와 준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처럼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 혹은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